현재 구간 양시장의 낙폭이 또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9시에서 10시 구간 계속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 증시인데요. 과연 시장의 판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 KL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이 시장 판이 너무 이게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원래 혼란 속에서 네. 정리가 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혼란해서 방향을 못 잡겠어요. 제가 뭔가 1% 빠졌다가 이렇게 낙폭을 줄이네요. 오늘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과 얼개를 한번 짜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단순하게 성장주가 올라간다, 뭐 어떤 특정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네.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포커싱해서 힘을 주고 물량을 실어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 물량에 대해서 중간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전체 글로벌리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움직임을 포함해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지금 뭐 항공주 오르고 뭐 하이닉스 이거보다는 네. 확실하게 지금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시장에서 시그널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어떤 시나리오? 달러 약세입니다. 핵심은 약세. 예. 여기에 이제 뭐 금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한 미대선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네. 달러 약세로의 진행되는 구간에서 전 세계 증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에서의 시장 상황과 달러 움직임에 대한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에서의 방향들은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네. 미국에서는요, 수출을 하는 물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달러를 강하게 또는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재정 수입을 발생시키거든요. 미국에서 지난 팬데믹 상황 하에서 발행한 달러가 4,500조 정도 됩니다. 이 달러를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고요. 보통 달러를 발행하면서 이 달러에 상응하는 2배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달러를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발행했던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보유한 달러, 그러니까 발행한 달러 대비해서 채권 2배 가치에 대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이때는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장 미국에 지어라, 뭐 회사도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과거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공장 미국에 지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줄 거다. 최근에 반도체 공정, 2차전지 공정 미국에 지으라고 하죠. 이게 달러 강세, 채권을 매각하기 직전 단계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자본을 유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달러를 다시 해외로 풀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의 기로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차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트. 네, 차트를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쭉 넓은 월봉으로 해서 한번 놓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 보시고요. 인덱스를요? 네. 그리고 중국 항생 지수를 월봉으로 해서 동지점 동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 비교 차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전 좀 데칼코마니인가요?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의 전체적인 주시장이 상승하는 과정들을 2007년, 2017년, 2021년 똑같은 반복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디커플링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2000년 초반에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는 없었고요. 상관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상관도.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과 상관 계수가 0.4, 0.5, 0.7, 1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현상이 그때에도 나타났었고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한 포모,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난다. 네. 이런 현상들이 과거 2000년 초중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변화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이 아주 불받아서 추가의 상승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좀 어렵죠. 경기 회복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제 조금 일부의 상승의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네. 항공주,
또는 석유화학 종목의 몇몇의 종목들. 이들 종목이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기계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뭐 성장주를 제외하더라도 유통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바닥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큰 시장에서의 흐름들 내가 오늘 내일만 투자하고 말겠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데 나는 연말 내년 초 뭐 내후년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큰 흐름에 대한 전략과 이러한 내용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전체적인 큰 물줄기는 달러 약세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거고요.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요. 네.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의 주요한 움직임의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종목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과거의 흐름과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전체 큰 얼개를 짠 후에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한 1시간 그럼요. 특집으로 해서 정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언급해 주셨던 섹터 가운데 하나하나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항공주 좀 올라가는 분위기, 뭐 네네. 해운주도 조금 들썩였고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달러와 약세, 그리고 뭐 유가 얘기, 뭐 네.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어쨌든 관련한 섹터의 단기적인 상승을 야기시키기는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장기적, 중장기적, 뭐 장기적은 바라지도 않아요. 뭐 항공주는 10월에 저기 합병건이 있고요. 그렇죠. 합병이 뭐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잉사로부터 50대 계약을 MOU를 체결했죠. 네. 이번 3월에 유럽의 승인을 받을 때 또 에어버스를 30대 구매한다라는 이제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딜이군요. 네. 아, 이런 빅 이벤트가 있기도 하지만 항공주가 뭐 유가가 하락하면 올라가고 또 환율이 개선되면 주가 올라가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움직임이고요. 네. 항공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어, 경기가 좋아지면요 활동이 많아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여기에 수요가 많아집니다. 물류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항공주의 오래된 그 롱텀한 시장에서의 주가 변화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유가의 흐름과 궤적을 같이 하고요. 또 경기의 흐름과 아주 일맥 흐름의 같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판단이 해서 항공주가 어제 좀 올랐죠. 네. 뭐 오늘은 출렁출렁하고 앞으로도 뭐 바로 주가가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질 않겠지만 바닥을 찍었고 우상향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 항공주 그럼 지금 살까?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당연하죠. 당장의 주가 수익 측면에서는 오늘 뭐 급등하고 내일 또 올라가고 모레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우상향한다는 패턴이죠. 방금 전에 우리 전 코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상황을 어필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또 안 갔습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가볍게 오늘 날아오르는 100만 원 재돌파했지 않습니까? 터치하고 다시 또 아쉽게 내려왔어요. 윗꼬리 달고. 이런 거에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식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 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좋은 기회죠. 살수 있는 기회? 더 살 수 있는 기회죠. 물론 이제 그 타점을 최적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하수입니다.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흐름이죠. 방향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급등 주가 상승의 흐름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상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전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카오도 궁금해요. 네카오 뭐 우리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자 네카오. 네.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도 통해요? 당연합니다. 통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네. 그동안은 우리 AI라고 하면 하드웨어적 측면의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였죠. 반도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치가 좋아지고 네.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들의 주가도 연동해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0% 이상의 AI 칩이 이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겠죠. 네. 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개선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재료가치 부각에서 그 AI와 연동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흐름에 있어서 부각되는 재료는 없겠지만 역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AI와 연동된 종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
보라고 한다면 네카오밖에 없습니다. 네카오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흐름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접근이 확대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강화된 내용으로의 주식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카오 최근에 바닥 찍고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전같이 또 양치기 소년 오르다 내리고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주가가 5% 6% 주가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건 시그널이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네. 바닥은 찍었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의 흐름에서 앞서 항공주 말씀드렸지만 급등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2차전지 업종 그렇게 속썩였지만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아직 만족할 만한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바닥 찍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여기에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뭐 외국인이 산다든가 재료 가치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카오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틀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되 좀 더 멀리 간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도 함께 가져가는 형태로의 시장 진행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성장주 내에서 네카오 뭐 여러 성장 섹터가 있습니다. 네. 요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바닥 찍었다. 판단합니다. 항공주 바닥 찍었다. 네카오 바닥 찍었다. 자, 그럼 현대차는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자동차 얘기가 잠잠합니다. 네. 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과연 통 큰 주주 환원책 한사 현대기아차에 그렇죠. 원하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내용 대비해서 더 임팩트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업인데 주가 너무너무 저평가이고 안 가고 있어요. 못 가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개선이 되려면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배 구조가 어떻게 그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나머지 대기업들은 다 삼성물산 같은 이런 모회사가 있는 형태, 네, 네. 이런 형태로의 그 기업 구조인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순환 출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현대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순환되어진 다른 기업들은 지주회사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순환 출조 네. 계좌 그 구조인데 네.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율이 약합니다.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 모비스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지분율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도 아직 시점이 아니고요. 저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정의선 회장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을 20%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수할 때 개인 지분을 통해서 2,500억 주고 80%에 대한 회사가 샀는데 여기 20%를 본인이 샀거든요. 네. 이게 내년 5월 정도까지 해서 상장 시한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키면서 여기서 회수된 자금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5월이니까 내년 한 뭐 3, 4, 5, 6 정도가 되면 꼭 현대차의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고 수출이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흐름에 대한 주가 상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현대차를 믿고 흐름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현대차 25만 원을 찍었던 시점이 2007년 8년이었습니다. 올해 30만 원을 잠깐 찍긴 했지만 아직도 2007년 8년 9년의 주가에 머물러 있는 게 현대차 주가이거든요. 더 가야 됩니다. 50만 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단기 흐름에 대한 진행의 주가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현대차의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흐름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김대중 대표님을 다음 주에 또 뵈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대표님,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약간은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많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차지하고요. 뭐 데이터 센터, AI 칩 장착률 등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을 다 자제하고요. 단순하게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제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왜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테슬라를 많이 비교 대상 종목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테슬라가 22년 1월에 최대 실적을 발현하면서 고점을 찍었던 형태의 모습들은 1월에 410불을 찍었고요. 그리고 400불 고점 찍고 380불 고점을 찍으면서 세 번의 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에 140불, 135불, 130불 고점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주가 한번 크게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22년 테슬라의 흐름에서는 전쟁이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번은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에 대한 이탈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흐름들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치에 대한 예상 흐름에 긍정적인 시장에서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억 불, 220억 불 나왔고요. 240억 불, 260억 불 나왔고요. 지금은 280억, 290억 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 예상 서프라이징은 300억 불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기업을 접근할 때 2년 내에 매출이 5배 이상 성장하면 그 한계 효용 지점에 도착을 한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60억 불이었습니다. 분기당. 지금 300억 불입니다. 그럼 5배, 6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계 효용 지점에 딱 도달한 겁니다. 네. 그럼 주가도 뭐 여기서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나기보다는 정체 내지는 흐름에 좀 더딘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것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계 효용 지점에서의 주가 흐름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매출이 5배, 6배 현재 늘어난 상태 2년 전 대비해서 그러면 주가 상황도 지금의 주가 상황 하에서 조금은 정체 또는 조정 흐름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이닉스 삼성과는 다릅니다. 네. 연동하지 않습니다. 일부 일시적인 첫 번째 연동이 있겠지만 네. 큰 흐름에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D램과 AI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치를 여러분 일단 많이 낮추시고요. 그런데 이게 뭐 끝난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종목별로 우리가 좀 차근히 생각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다음 주 시간에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4% 조정 구간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나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